다이어트를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다 실패하고 다시 요요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 지방, 약간의 소금, 빵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옛날 우리 먼 조상들은 밥이라는 탄수화물을 고봉으로 먹었어도 자동차 없이 먼 길 걸어 다녔고 농사 짓고 밭일 하면서 쉴 새 없이 육체 노동을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바로바로 다 썼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먼 길 걸어 다니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하고 농사를 짓거나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도 예전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고 있단 말이죠. 하루 세 끼 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중간중간에 과자 집어 먹고 떡 먹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남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비축이 되는데 이게 피하 지방 조직에만 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과 근육에도 비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과 근육은 지방을 비축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간과 근육에 남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비축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하나 현대인들 지방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당의 경우, 과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탕을 먹게 되면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2당류죠. 그러면 들어온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은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높이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고 과당은 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에서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다시 바뀌어서 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성지방 형태로 비축이 되는데 현대인들의 탄수화물 과잉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과당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성지방으로 간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지방간,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당인데 우리는 지금 과당이 들어있는 설탕, 액상과당, 심지어 과일까지 이런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간에 기름이 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이 찌고 대사 이상으로 이어지면서 혈관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겁니다. 밥의 경우에는 밥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 이 전부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빵의 경우에는 설탕이 들어가죠. 설탕에는 과당이 있습니다. 또 밀가루를 정제 가공해서 갈아 빻은 밀가루이기 때문에 설탕만큼이나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밥보다는 빵이 혈당을 훨씬 빠르게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맨밥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나물 반찬, 단백질 반찬, 국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소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서 밥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맨밥만 먹을 때보다는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빵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빵을 샐러드와 닭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곁들인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빵을 먹을 때에는 그 안에 약간의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밥을 먹을 때만큼 충분한 채소와 단백질을 얻지 못할 뿐더러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많겠죠. 또 거기다가 달달한 설탕이 많이 들어있게 되면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높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볼 때 빵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것과 밥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것은 단순히 혈당 조절의 차원을 넘어서서 건강식 측면에서도 훨씬 균형 있는 식단을 만들어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현미밥을 먹느냐 흰쌀밥을 먹느냐의 차이는 현미밥은 상대적으로 도정이 덜 됐기 때문에 흰쌀밥에 비해서 영양소의 함량이 더 많다는 장점이 있죠. 현미밥 밥만 먹는 사람, 흰쌀밥 밥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밥을 먹을 때에는 반찬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현미밥이든 흰쌀밥이든 물론 현미밥이 흰쌀밥보다 건강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으나 반찬을 어떤 종류로 다양하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현미밥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흰쌀밥을 먹더라도 반찬을 건강식으로 다양하게 꾸민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빵의 경우에도 그냥 흰밀가루 빵이냐 통밀빵이냐는 현미밥이냐 흰쌀밥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맨 빵만 먹는다면 통밀빵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먹어봐야 결국은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건데 빵은 사실 다양한 반찬을 끌고 오기 어려운 메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생각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전통 한식을 권하게 되고 빵은 어쩌다 한번 먹는 기호식품으로 먹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빵이 좋아요, 라면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다이어트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방법 하고 싶지 않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왕도가 없어요. 내가 다이어트 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지, 다이어트 끝나고 그때는 빵을 먹든 라면을 먹든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겠지만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건강한 몸으로 가보겠다고 얘기할 때에는 건강한 음식만 챙겨 먹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가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밥부터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밥량이 줄어들면 반찬 섭취량도 줄어들게 되니까 채소와 단백질 섭취량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밥량은 조금 줄이되 채소와 단백질 반찬은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챙겨 먹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일이 좋다, 고구마가 좋다, 감자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물론 내가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그런 걸 먹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고구마나 과일을 꼭 집어넣어가지고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식단을 가지면서 운동도 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운동 전에 고구마 하나 먹고 운동하겠다, 또는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좀 먹겠다, 이러면 어떨지 몰라도 고구마나 과일이 건강식인 건 맞지만 굳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 다이어트를 하면서까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과일은 그런 유익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과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음식이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는 약간의 과당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과일은 건강식이고 보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탄수화물이 넘쳐나고 설탕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과일이 건강식이니까 과일도 챙겨 먹을 거야,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이미 배가 나오고 살이 쪘고 지방간이 있고 대사 이상이 있는 몸이라면 과일도 때로는 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과일을 좋아하고 과일을 즐겨 먹고 싶다면 첫 번째가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좀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도 좀 키워놓고 내 몸이 들어온 탄수화물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몸을 만들어 놓는다면 과일은 내 몸에서 건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일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다 실패하고 다시 요요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음식에 다 중독성이 있지 않겠죠. 우리가 브로콜리에 중독됐어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물 실험에서는 설탕은 확실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설탕 중독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딱히 입증된 연구 결과는 없으나 특정 식품에 우리 뇌에 있는 중독과 관련된 도파민이 분비되는 보상 시스템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당 함량이 높으면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약간의 소금이 절묘하게 잘 결합되어 있는 음식들은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이 설탕과 입에서 사르르 녹는 지방, 그리고 짭짤한 나트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식품 가공업계에서는 보상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식품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중독성 있는 음식은 우리 현대인들의 만성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원시 인류 시대에는 만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였고, 사나운 동물을 만났을 때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도망쳐서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한 번 큰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권투에서 지속적으로 잽을 날리는 것처럼 작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만성 스트레스로 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은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음식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달한 탄수화물 음식들이겠죠. 그런데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생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억제하는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상 중추를 자극하게 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뇌에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초콜릿이나 과자나 믹스커피를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밀가루 끊어야 돼, 설탕, 음료 끊어야 돼 라고 마음 먹고 안 먹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과자를 집어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몸이 된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설탕, 밀가루 끊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의 의지력 부족으로 생각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다른 음식을 찾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더 살찌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때에도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당이 떨어져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공복 시간에는 우리 몸이 지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 조직을 적절하게 짜 주어서 끄집어내 주어야 또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체 활동량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에너지를 내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게 되겠죠. 심지어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되는 이 12시간의 공복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휴식 시간 없이 계속해서 들어온 에너지를 활용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반 이상이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먹는 잘못된 식습관이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에게 무리만 주지 않는다면 간은 빠르게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준다는 것은 간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음주입니다. 지속적인 음주 또는 과음은 간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최근 들어서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인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설탕이나 정제 가공 식품을 먹게 되면 간은 굉장히 힘들게 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방간을 일으키는 술과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도 간은 빠르게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아미노산, 그러니까 양질의 단백질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또 간의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간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황색 채소들을 매 끼니 잘 챙겨 먹어준다면 간은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뭘 먹으면 좋아요? 혈당을 낮추는 데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돼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을 곧 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특정 약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음식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은 내 몸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토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
특정 음식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강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탄수화물이 몸에 나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있고 운동 안 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문제인 겁니다. 탄수화물도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로 나누는 것은 섭취했을 때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은 나쁜 탄수화물, 서서히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급하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으로 먹는 밥은 흰쌀밥이든 현미든 잡곡밥이든 반찬을 끌고 오기 때문에 저는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통밀빵이라도 빵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면 종류라든지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식단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특히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중독을 나중에 일으키거나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제 가공 탄수화물은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야 되는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으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음식을 사랑하는 내 몸에 좋은 음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내 몸의 신진대사 또는 내 몸이 알아서 나쁜 음식들을 해독하고 처리를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의 분비도 떨어지고 내 몸 조직과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이제부터는 바깥에서부터 내가 음식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서 내 몸에서 그런 해독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바깥에서부터 1차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건강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챙겨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거지 내가 평소에 잘 못 챙겨 먹으니까 난 영양제로 때울래, 건강식품으로 때울래. 아니에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일단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부터 찾으세요. 이게 건강한 몸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